일제 전범기업 대신 우리나라 재단이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 발표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결단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측은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고 어젯밤 규탄 촛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일본 정부는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지만 과거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을 계승한다고 하면서도 반성과 사죄 표현은 없었습니다. 미국은 역사적인 해법이라며 거듭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한미일 삼각관계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전북 김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70대 남성이 숨지고 이 남성을 구하려던 새내기 소방관도 순직했습니다. 경기도 수원의 아파트에서도 불이 나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중태에 빠지는 등 밤사이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최전방 민간인 출입 통제선이 20대 남성에게 뚫린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상급 부대에서 온 장교라는 말에 속아 병사들이 검문소 두 곳의 길을 터준 건데 이 남성은 복무했던 부대에 다시 가보고 싶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역사인식 논란을 일으킨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이 그간의 논란은 언론의 잘못된 보도 때문이라면서도 5.16 쿠데타가 4.19 혁명을 계승했고 5.18 때 헬기 사격이 없었다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다만 위원회 활동 기간을 연장하고 상설화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주 제2공항에 대한 전략 환경 영향평가가 조건부 협의로 통과하면서 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제주에서는 찬반 갈등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7일 화요일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외교부가 어제 일본 전범기업을 대신해 정부 산하기관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배상하는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이에 대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결단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과거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반성과 사죄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평가하며 셔틀 외교 복원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박석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총리 주례회동에서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추진을 논의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강제징용 해법 발표를 두고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일이라며 새 시대를 향해 미래 세대 중심으로 양국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결단이며 한일 관계가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기 위해서는 미래 세대 중심으로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어차피 해야 한다면 빨리 하는 게 낫다며 실무진들에게 속도감 있는 추진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제징용 해법 발표와 동시에 한일 간 외교 시계는 더욱 빨라지게 됐습니다. 우선 대통령실은 3월 말로 예상되는 한일 정상회담 관련 발언은 아끼면서도 셔틀 외교 복원 가능성은 크게 열어놨습니다. 양국 정상이 서로 오고 가는 게 중단된 지 12년째에 이르고 양국 정부가 이 문제를 직시하고 있는 만큼 필요하다면 논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법적 조치가 아니더라도 정치적 사과 표현을 담아 행동하는 건 양국 경제단체가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간 일본 정부가 표명해온 과거에 대한 반성과 사죄의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미래지향적인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것을 평가합니다. 그러면서 양국 간 신뢰관계가 그동안 핵 위협과 동아시아 안보 분야에 한해 선별적이었다면 이제 전방위적으로 회복할 거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경제안보 협력과 우리의 한류 문화, 일본의 소프트 파워를 결합한 사회, 문화, 인적 교류까지 확대돼 양국 이익이 극대화될 거로 내다봤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강제징용 문제 해법 발표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석영입니다. 강제징용 피해자 지원 단체들은 제3자 변제라는 정부의 최종안을 두고 일본의 외교적 승리이자 우리 정부의 완패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민간이 자발적으로 참여한다는 청년기금은 외교 참패를 감추려는 꼼수라면서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끝까지 소송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의 굴욕적인 강제동원 해법 철회하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를 지지하고 지원하는 시민사회 단체들이 외교부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정부가 만든 재단에 한국 기업이 기금을 대는 방식의 정부안을 규탄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2018년 대법원에서 승소해 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는 모두 15명. 이 가운데 생존자는 이춘식 할아버지와 양금덕 할머니, 김성주 할머니 등 3명입니다. 일본의 공식 사과는 물론 일본 쪽 배상도 없는 우리 정부의 최종안을 두고 피해자 측은 일본의 외교적인 승리이자 한국 정부의 완패라고 비판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정신을 훼손하고 박정희 정권 당시 한일 협정의 부당한 역사로 시계를 되돌렸던 겁니다. 윤석열 정부는 한일 관계 개선이라는 자신들의 외교적 성과에 급급하여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이 아닌 기부금을 받으라며 부당한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 무엇보다 한일 기업 등 민간이 자발적으로 조성한다는 청년 미래기금은 외교 참패를 감추기 위한 꼼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강제동원 문제의 금전적 출연이라고는 평가할 수 없고요. 참담한 외교 실패를 면피하기 위한 급조된 안이라고 봅니다. 피해자 법률 대리인단은 일본 전범 기업의 국내 자산 강제 집행 법적 절차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정부의 최종안과 관련 없이 법적 소송을 통해 끝까지 배상을 받아낸다는 뜻을 확고히 했습니다. 동시에 강제징용 생존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정부 해법안 철회를 계속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네, 이처럼 일본 전범기업이 아닌 제3자 변제라는 배상금 지급 방식에 동의하지 않는 강제동원 피해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피해자들이 끝까지 수령을 거부할 경우 공탁을 통해 법적인 문제가 해결된다는 입장입니다. 신지원 기자가 사실인지 확인해봤습니다. 산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 확정 판결 원고분들께 판결금 및 지연 이자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일본 전범 기업이 배상해야 할 위자료를 우리 기업들이 대신 내도록 한 정부 발표에 일부 피해자들은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일본한테 받아야지. 왜 동양에서는 안 받으랍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을 통한 변제 방식을 추진해온 정부는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정부안에 반대하는 피해자가 끝까지 판결금 결제를 수령하지 않을 경우에도 배상금을 공탁하면 법적인 권리가 해소된다는 겁니다. 외교부의 설명이 맞는지 민법과 공탁법을 살펴봤습니다. 먼저 일본 기업이 아닌 제3자가 대신 배상금을 줄 수 있는지입니다. 민법 제469조를 보면 당사자가 아닌 제3자도 채무를 대신 갚을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건의 당사자가 거부하면 허용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법 규정이 당사자가 의사표시로서 제3자 변제를 원하지 않을 때는 불가능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광주의 양금덕 할머니 같은 경우는 미쯔비시 중공업이 주지 않는다면 나는 내 채권에 대한 변제를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여러 차례 의사표시를 하셨습니다. 당사자가 변제금 받기를 거부할 때에는 변제금을 법원에 맡겨서 채권 채무 관계를 해소하는 공탁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공탁 실무를 보면 이때도 민법과 마찬가지로 당사자가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않을 때는 제3자가 변제 공탁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부 재단이라는 게 채무자한테 무슨 위임을 받아가지고 할 권한도 없는 것 같고요. 이해관계 없는 제3자가 이것을 공탁한다고 해서 이 유족들이 동의를 하지 않은 이상은 이거 공탁에 효과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반대로 정부는 피해자 지원재단의 정관 변경을 통해 이 같은 법적인 문제도 해소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재단의 정관 목적 사업에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피해 보상 및 변제를 추가했기 때문에 피해 보상을 제공할 근거를 보완했다는 설명으로 보입니다. 외교부는 정부안에 반대하는 피해자 측의 동의를 구하는 노력도 계속하겠다고 밝혔지만 제3자 변제 방식을 놓고 새로운 법적 다툼이 시작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한국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 발표에 대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한미일 협력을 강조하며 윤석열 대통령과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일본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한국 정부 해법 발표에 대해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한 것으로 평가한다며 한국은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나라라고 밝혔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또 역사 인식에 관해서는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해왔고 앞으로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반성과 사과를 총리가 직접 말해서는 안 된다는 자민당 의원 질의에 대해 기시다 총리는 양국 외교당국 간 조율 중이어서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며 답변을 피했습니다. 네, 이번 배상안과 관련해 미국은 역사적인 발표라고 평가하며 크게 환영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다만 일본의 사과가 빠진 데 대한 반응을 묻자 그건 미국이 답할 사안이 아니라며 발을 뺐습니다. 워싱턴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권준기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네, 어젯밤 바이든 대통령이 신기원적인 새 장을 열었다 이렇게 평가한 데 이어서 오늘 국무부에서도 환영 입장을 내놨죠. 네, 그렇습니다. 미 국무부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은 브리핑 시작과 함께 주요 현안으로 일제 강제동원 배상안에 대한 미국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해법을 역사적인 발표로 평가하면서 이를 기반으로 한미일 3국 공조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의 브리핑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The United States welcomes the historic announcement that bilateral discussions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are two of our most important allies in the Indo-Pacific and globally, and stronger ties between them advance our own shared goals. About latest casualties. 프라이스 대변인은 특히 미국이 한미일 3국 공조에 얼마나 많은 공을 들여왔는지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일 3국의 정상을 비롯한 고위급이 25차례 만났다며 미국은 더 번영하는 세계를 구축하기 위해 삼각 공조를 지속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 정부 발표 직후에 별도 성명을 통해서 이번 해법이 신기원적인 새 장을 장식할 것이라고 밝혔고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성명으로 한일 양국 관계 증진을 위한 일에 고무됐다며 환영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국내에서는 이번 배상안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이 많은데요. 이에 대해서 미국이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네, 한국 내 반발에 대한 질문도 나왔는데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번 사안이 한일 간에 어렵고 또 복잡한 문제라는 점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가 용기 있는 리더십을 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 문제에 있어서도 한미일 삼각공조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번 배상안 발표에 대한 환영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가 피해자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보는지 질문에는 그건 미국이 답할 문제가 아니라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These are not questions for the United States to answer. These are discussions that Japan and the ROK, our dear allies, are having between themselves. 오늘 마침 이 김성한 국가안보실장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회담이 있는 날입니다. 미 국무부는 여기서 여러 가지 의제가 다뤄질 것이라면서도 이번 배상안에 대한 환영 입장도 전달될 것으로 본다고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지원 방안과 함께 대북 확장 억제 실행력 강화 방안도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권준규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30살 새내기 소방관이 불이 난 집에서 할아버지를 구하려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안에 사람이 있다는 말에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갔지만 둘 다 끝내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길이 집을 완전히 집어삼켰습니다. 이 뜨거운 화염에 목조 건물은 삽시간에 앙상한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전북 김제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불이 난 건 저녁 8시 반쯤
할아버지와 할머니 노부부가 살던 집이었습니다. 두 분이 나오셨는데 한 분이 집안에 중요한 거 가지러 꺼내러 가가지고 못 나오신 거예요. 불타는 집안에 사람이 있다는 할머니 말에 소방대원은 망설임 없이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와 소방관 2명 모두 끝내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요기사가 있다는 소리를 듣고 바로 현장으로 투입해서 주택 안으로 들어가서 불길이 잡힌 뒤 급히 병원으로 옮겼지만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숨진 소방관은 올해로 30살, 지난해 5월 임용돼 채 1년도 안 된 새내기였습니다. 성실했고 신임 교육 때도 상위 10%에 들 정도로 유능했던 청년이었습니다. 소방당국은 공무원 재해 보상법에 따라 위험 직무 순직을 추진할 예정이며 장례를 도지사장으로 치르기로 했습니다. YTN 이승매입니다. 최전방 민간인 출입 통제선이 20대 남성에게 뚫린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상급 부대에서 온 장교라는 주장에 검문소 2곳이 길을 터준 건데 이 남성은 자신이 복무했던 부대에 다시 가보고 싶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임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 고성에 있는 민간인 출입 통제선이 뚫린 건 지난달 26일 오후 5시쯤입니다. 20대 남성 A씨는 차량을 탑승한 채 민통선 이북 지역으로 진입했습니다. 가는 길엔 검문소가 2곳이나 있었지만 경계는 미흡했습니다. A씨가 상급부대 소속 장교라고 윽박지르자 별다른 신원 확인 없이 그대로 통과시킨 겁니다. 뒤늦게 상급부대에 A씨가 말한 이름을 가진 장교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첫 번째 검문소 근무자가 수색에 나섰고 A씨는 허가 없이 민통선 이북 지역에 30분가량 머물고 나서야 붙잡혔습니다. A씨는 과거 민통선 안에 있는 부대에서 병사로 복무했던 예비역으로 드러났습니다. 군사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자신이 복무했던 부대에 다시 가보고 싶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번에 뚫린 민통선 이북 지역은 지난 2012년 북한군 병사 1명이 노크 귀순하고 지난해 새해 첫날에는 제2북 사태가 일어난 곳과 같은 육군사단이 관할하는 구역입니다. 군은 A씨에게 대공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추가 조사 뒤 의법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여러 역사인식 논란을 일으켰던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이 YTN과 단독으로 취임 이후 첫 공식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김 위원장은 그간의 논란은 언론의 잘못된 보도 때문이라며 억울해하면서도 5.18 당시 헬기 사격이 없었고 또 북한 개입 가능성이 있다는 기존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지난 1월 국회 소통관. 4.19와 부마항쟁, 5.18 등 민주화운동 단체가 기자회견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참가자들은 김광동 위원장이 역사를 왜곡했다며 사과와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김광동 위원장이 즉각 사퇴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민주화운동의 애국과 폐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회에서는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기리고 김 위원장은 YTN과의 인터뷰에서 이러한 목소리가 나오는 건 언론의 잘못된 보도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4.19에 대해선 민주주의 혁명이 맞는다고 생각한다며 기존 입장을 바꿨습니다. 다만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지향한 건 더 잘 살아보기 위해 즉 산업화를 원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배고파서 우는 백성이다라는 것은 4.19 단체들이 얘기한 것이지 제가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잘 사는 번영체제를 만드는 토대를 다지기 위해서 민주체제를 지향했다는 것입니다. 5.16 군사 쿠데타가 4.19 혁명을 계승했다는 주장은 이번에도 굽히지 않았습니다. 김 위원장은 4.19 참가자들부터 자신의 의견에 동의하고 있다면서 그것이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근현대사를 이해하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80년 5월 광주에서 헬기 사격이 없었다는 주장 역시 그대로였습니다. 고 조비오 신부 재판에서 헬기 사격 존재가 확인된 것 아니냐고 물었지만 사법부 판결을 부정하는 발언까지 내놨습니다. 법원에서는 5.18에서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하던데. 법원 판결문을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그게 그 사건의 진상을 밝힌 법원 판결문인지.
북한 개입설에 대해선 북한이 여러 사건에 관여하고 개입을 시도했던 만큼 광주 민주화운동 과정에도 그런 시도가 있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위안부 존재를 검증해야 한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킨 이재봉 진실화해위원 후보자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개인 의견 표명을 놓고 손가락질해선 안 된다는 말로 입장을 대신했습니다. 역사 사건에 대해서 어떤 판단하고 개인적인 의견을 표명한 것이 어떤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이 방향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진실화해위원장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 탄핵할 수 있게 하는 과거사 정리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광동 위원장은 국회가 논의할 일이라며 답하지 않았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김 위원장은 YTN과의 첫 공식 인터뷰에서 위원회 활동 기간을 연장하고 재단 형태로의 상설화도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보수 인사 출신의 위원장으로서는 이례적인 입장인데 다만 폭넓은 활동을 위해선 조건이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김철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12월 12일 김광동 2기 진실화해위원회 상임위원이 두 번째 위원장으로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김 위원장 취임 직전 위원회는 진실규명 신청을 마감하고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벌써 3개월이 지난 지금 김 위원장은 광범위한 현대사 사건을 처리하기엔 위원회에 주어진 2년이란 시간이 너무 짧다고 말합니다. 다뤄야 할 사건은 훨씬 많아졌는데 시간이나 인원은 줄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2만 건이 넘게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 기간도 1년 짧고 또 조사 인원도 적습니다. 당장은 법에 따라 위원회의 임기를 1년 연장할 생각이지만 이것만으론 충분치 않다는 겁니다. 맡은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려면 조직의 상설화가 필요하다는 게 김 위원장 생각입니다. 상시 연구 조직을 만들어 진실 규명에 나서야 한다는 건데 재정 부담에 부딪힌다면 진실화해 재단을 만들어서라도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했습니다. 희생자들의 피해 구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배보상위원회를 만들어 시간과 비용을 줄이자는 게 핵심입니다. 효율적이고 조속하고 비용도 절약하고 또 전문적인 배보상위원회를 통해서 바로바로 심사돼서 피해 구제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하고. 김 위원장은 집단 수용시설 인권 침해, 입양 문제에 이어 적대 세력에 의한 희생을 남겨진 과제로 꼽았습니다. 특히 인민군에 의한 기독교인 희생이나 경찰 가족의 희생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론 신청이 접수된 사건의 성격과 관계없이 충실히 조사하겠다면서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조명받지 못한 부분까지도 함께 만들어서 통합적인 미래를 열고자 그런 활동을 하고 있고 지켜봐 달라, 격려해 달라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제주도에 두 번째 공항을 짓는 사업이 33년 만에 첫 관문을 넘어섰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이르면 내후년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30년쯤엔 새 공항이 들어설 수 있을 전망입니다. 네, 제주국제공항은 내륙을 오가는 관광객과 도민들로 사시사철 붐비는 공항 중 한 곳이죠. 2019년 기준 활주로 이용률은 98%에 달했는데요. 오는 2055년쯤엔 제주공항 이용객이 무려 4,109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제2공항 건립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제2공항은 기존 공항에서 약 40km 정도 떨어진 제주의 동남쪽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에 자리할 예정인데요. 545만 제곱미터 면적에 3.2km 길이 활주로를 갖춰 제주공항의 약 1.5배 규모로 건립이 추진됩니다. 사업비는 약 6조 6천억 원입니다. 제주 제2공항 건립 논의는 지난 1990년 처음 시작해 25년 만인 지난 2015년 구체적 사업 계획이 나오면서 본격 추진됐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제2공항 조기 개항을 공약으로 채택하기도 했는데요. 지난 정부에서 한 차례 환경부 반려를 거쳐 어제 드디어 첫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였던 지난해 제주를 찾아 제2공항 건립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관광산업의 컨트롤 타워인 관광청을 신설하겠습니다. 제주 제2공항 건설도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하지만 제2공항 건립까지는 제주도는 물론 제주도 의회 동의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여기에 제2공항 건립을 둘러싼 제주도민의 찬반 여론이 여전히 팽팽한 만큼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은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한밤중 화재로 잿더미가 된 인천 현대시장 피해 점포 가운데 상당수가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서 제대로 된 화재보험 보상을 받기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인천시는 앞으로 영세한 재래시장 상인들을 위해 하반기부터 화재보험 가입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강성옥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화재로 피해를 본 인천 현대시장 점포는 전체 205곳 가운데 47곳입니다. 당초 피해 점포가 55곳으로 파악됐지만 현장 조사를 거쳐 47곳으로 최종 집계됐습니다. 피해 상인들의 대부분은 월세를 지급하는 영세한 임차 점주들입니다. 정확한 피해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시장 건물과 상가 물품, 영업 손실에 대한 피해가 수십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 점포 가운데 7곳은 화재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피해 보상을 받기 어려운 처지에 놓였습니다. 또 보험에 가입된 점포 대부분도 건물 피해만 보상하는 민간 보험에 가입해 물품 피해 보상은 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그 실수로 해서 불이 났을 때 옆에 점포들이 피해를 봤을 때 대물 보상해주는 그런 보험이라 그 보험액이 100만 원 한도예요. 자손은 100만 원 한도고 그래서 보험 개념이 없어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 부산, 대구 등 12곳은 전통시장 상인의 화재 보험료의 60 내지 80%를 지원하고 있지만 인천과 광주, 제주 등 5곳은 아직 보험을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천에는 무등록 시장 6군데를 포함해 모두 51개 전통시장에 11,869개의 점포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상당수 점포는 이번 현대시장처럼 화재보험 가입이 부실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현대시장 화재를 계기로 영세한 재래시장 상인들을 위한 화재보험 가입을 신속하게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10개 군구 기초단체와 협의해 올해 안에 재래시장 점포 화재보험 가입 사업을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YTN 강성욱입니다. 연일 예년보다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지고 있죠.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더 오르면서 4월 중순만큼이나 날이 따뜻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6.8도로 어제 아침보다 4도가량 높고요. 한낮에는 18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2도 그리고 예년보다는 무려 8도나 높아 무척 따뜻하겠습니다. 다만 일교차는 계속해서 크게 벌어진다는 점 염두에 두시고 옷차림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늘에는 구름 많다가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까지 충청과 전북에는 빗방울이 살짝 떨어지겠지만 양이 적어서 건조한 날씨는 여전하겠는데요. 오늘 동해안에 이어 충청 이남에도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예상됩니다. 대형 화재가 발생하기 쉬운 만큼 불씨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도 완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기 정체에 중국발 스모그까지 더해지며 중서부 지역은 종일, 전북과 영남 지방은 오전 한때 대기질이 탁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서울은 6.8도, 대전 3.7도, 부산은 9.4도 등 어제보다 2에서 7도가량 높고요. 낮 기온은 서울 18도, 광주와 대구 22도까지 오르며 어제보다 1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당분간 예년보다 따뜻한 날씨는 계속되겠습니다. 내일 늦은 오후부터 모레 아침까지 중부지방에 약한 비가 내리겠는데요. 비의 양은 5mm로 많지 않겠지만 돌풍과 벼락이 동반되며 요란하게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전남과 영남 지방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강이나 호수 또 골짜기와 인접한 도로에서는 안개가 더욱 짙게 낄 것으로 보이니까요. 이들 지역에 계신 분들은 교통안전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홍나신입니다. 네, 정부가 내놓은 일제강제동원 해법에 대해 피해자 측을 비롯해서 국내 반발의 목소리가 거센 가운데 박진 외교부 장관은 물컵이 절반 이상이 찼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을 촉구했습니다. 관련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아까 반쪽짜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물컵에 비유하면 물컵에 물이 절반 이상은 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에 따라서 그 물컵은 더 채워질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경색된 이런 한일 관계의 개선을 위한 이런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우리 정부의 그런 대승적인 결단에 대해서 일본 측이 일본 정부의 포괄적인 사죄 그리고 일본 기업의 자발적인 기여로 호응해 오기를 기대합니다.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가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식의 배상 방법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양금덕 할머니는 광주 서구 일제강제동원 시민모임 사무실에서 국내 재단이 대신 피해 보상금을 변제한다는 정부의 발표를 보고 동량처럼 주는 돈은 받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일본의 사죄가 이뤄진 이후 다른 일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민단체가 촛불 집회를 열고 정부가 내놓은 강제동원 배상안을 규탄하며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한일 역사정의 평화행동은 어제 저녁 7시 반쯤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가 일본 정부와 가해 기업에 면죄부를 주고 있다며 이처럼 주장했습니다. 단체는 정부가 내놓은 제3자 변제안은 피해자들이 배상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실행될 수 없는 안이라면서 이는 우리 국민은 물론 일본 국민도 우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3월 6일은 헌정사상 최악의 날이자 제2의 국치로 기록될 것이라며 피해자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굴욕적인 해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정부가 내놓은 배상 방안은 결국 당사자인 피해자들의 동의가 관건인데요. 이번 발표는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전범기업 자산 매각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나혜인 기자입니다. 정부가 내놓은 제3자 변제 방식은 우리 민법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의 의사나 채무의 성질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정부 안에 동의하는 피해자들이 있다면 일본 전범기업의 배상 책임은 그대로 소멸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반대하는 피해자들은 법적 다툼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일단 피해자들을 설득한다는 입장이지만 역사적 잘못에 책임을 묻는다는 강제징용 판결의 상징성, 즉 채무의 성질을 고려하면 애초 대리 변제는 불가능하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피해자들이 계속 거부하면 정부는 법원에 배상금을 맡길 수 있는데 그래도 적법성 시비는 불가피합니다. 일방적으로 공탁을 한 이후에 채권이 없어졌다 이렇게 주장을 할 것인데 그 공탁의 유무효에 대해서도 저희가 법정에서 가릴 예정입니다. 근데 대신 안타까운 건 일본과의 싸움이 아니라 한국 내부에서 한국 정부와 한국 강제동원 피해자들과의 싸움으로 바뀌겠죠. 2018년 확정 판결 이후 대법원에는 배상금 강제 집행을 위한 일본 기업들의 자산 매각 사건들이 잇따라 계류돼 있습니다. 이미 압류 명령까지 확정된 사건도 있지만 지난해 이번 해법을 준비하던 외교부가 매각 결정을 사실상 보류해달라는 의견서를 낸 뒤 결론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안처럼 우리 재단의 배상금 지급만으로 일본 기업이 책임을 다한 것으로 본다면 자산 매각 절차 역시 무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럴 경우 사법부가 박근혜 정부 때에 이어 또다시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두고
정부의 눈치를 봤다는 비판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최종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피해자의 경우에는 위와 같이 기존의 집행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새로운 압류 및 추심 명령에 따른 추심금 청구 소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확정 판결을 받은 15명 외에 아직 강제징용 배상 소송을 이어가고 있는 피해자는 1,000명이 넘습니다. 추가 배상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정부는 같은 방식으로 배상금을 준다는 방침이어서 판결 취지가 퇴색되는 게 아니냐는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나힌입니다. 한국과 일본이 수출 규제 협의를 진행하는 동안 세계무역기구 WTO 분쟁 해결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양국 정부는 수출 규제에 관한 현안 사항을 2019년 7월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 양자 협의를 신속히 해나가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한일 양국은 수출관리 정책 대화를 곧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2018년 한국 대법원이 일본 피고 기업에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내리자 일본은 불화수소 등 세계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와 함께 화이트 국가 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했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WTO에 제소해 분쟁 해결 절차가 진행돼 왔습니다. 미 국무부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문제 해법을 제시한 한국 정부의 결정에 환영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은 미국은 한국과 일본이 양자 관계를 진전시키기 위한 단계를 구축해 가기를 장려한다면서 한국과 일본은 인도 태평양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개 동맹이며 양국의 관계 강화는 우리의 공동 목표를 향한 진전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은 또 한미일 3자 관계는 이 같은 자유롭고 열려있는 인도 태평양이라는 공동 비전의 핵심이라며 이 때문에 이 핵심 동반자 관계에 초점을 맞춰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집권 여당 새 지도부를 뽑는 국민의힘 당원들의 투표가 오늘로 마무리됩니다. 나흘 동안 모바일과 ARS로 진행된 투표가 모두 끝나면 내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리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최종 투표 결과가 발표됩니다. 당대표 후보 선거의 경우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오는 12일 결선 투표를 통해 최종 당선자가 확정됩니다. 앞서 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 모바일 투표와 ARS 투표 첫날 투표율을 합산한 결과 54.13%로 집계됐고 선거인단 83만 7천여 명 중 44만 4천여 명이 투표에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소속 행정관들이 모바일 메신저에서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김기현 후보를 지지했다는 논란에 대해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실의 진상조사와 함께 김 후보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안 후보는 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당원에게 김기현 후보를 홍보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가 나온 건 대통령실이 당대표 경선에 개입한 명백한 사실이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선을 그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채팅방에 시민사회수석실 직원들이 초대돼 있긴 하지만 예의상 못 나온 것이라면서 특정 후보와 관련한 얘기는 하지 않고 국정 홍보에 관한 언급을 한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북 김제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7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새내기 소방관도 70대 남성을 구하려다가 순직했습니다. 어제 저녁 8시 반쯤 전북 김제시 금산면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74살 남성과 30살 소방관이 다쳐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소방대원은 집안에 사람이 있다는 할머니의 말을 듣고 불 속으로 뛰어들어갔다가 빠져나오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순직한 소방관은 임용된 지 10달도 안 된 새내기여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경기 수원에 있는 아파트 1층에서 불이 나 대피하던 15층 주민이 숨졌습니다. 1층에서 난 불로 연기가 15층까지 순식간에 번졌는데 소방당국은 이 남성이 연기를 다량으로 흡입해 의식을 잃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까맣게 그을린 아파트 외벽과 창문 틈 사이로 형체를 알 수 없게 타버린 집안이 보입니다. 어제 저녁 8시 50분쯤 경기 수원시 화서동에 있는 아파트 1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사람들이 저기서 이제 불이야 하면서 그때 하면서 이제 갑자기 1층에서부터 불이 갑자기 시작되는데 당시에는 되게 아수라장이었어요. 사람들도 정신없고 하다 보니까. 불은 30여 분 만에 꺼졌지만 폐쇄형 구조로 지어진 탓에 연기는 순식간에 아파트 15층까지 퍼져나갔습니다. 화재 비상벨이 울리면서 아파트 주민 100여 명이 옥상 등으로 급히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15층에 살고 있던 60대 남성 A씨가 아파트 계단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A씨는 연기를 피해 옥상으로 대피하려다 변을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소방당국은 A씨가 연기를 다량으로 흡입해 의식을 잃었고 이 때문에 심정지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화재 발생 원인은 현재 조사 중에 있으며 인명피해 주요 원인은 연기 흡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불이 난 집 안에서는 50대 여성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진 뒤 호흡을 되찾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날이 밝는 대로 현장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이 시각 세계는 시간입니다. 함락 위기에 몰렸던 우크라이나 동부의 격전지 바흐무트의 전황이 다시 안개 속입니다. 철수할 듯하던 우크라이나가 사수 의지를 보였고 바흐무트 전투를 이끌고 있는 러시아 용병기업 대표는 돌연 퇴각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보도 이상순 기자입니다. 동부 지역의 요충지 바흐무트를 지키고 있는 우크라이나군이 참호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바흐무트는 최근 이틀간 주요 보급로를 포함한 2개의 다리가 파괴돼 고립이 더 심해졌습니다. 하지만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정예 부대를 새로 배치해 러시아에 맞서고 있습니다. Він намагається це зробити вже дуже давно, але наразі, як ми можемо побачити, в нього це не вдається. Україна тримає оборону, наші хлопці героїчно захищають це місто. І всі ми сподіваємося, що це ще будуть захищати довго. 우크라이나가 최근 철수설에도 불구하고 바흐무트를 사수한다는 의지를 분명히 보인 겁니다. 반면 우크라이나군에게 완전히 포위됐다며 철수하라고 협박했던 용병기업 와그너그룹의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은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Если сейчас ЧВК «Вагнер» отступит от Бахмута, то весь фронт посыпется. И сегодня ЧВК «Вагнер» является цементом как раз. 프리고진이 돌연 퇴각 얘기까지 꺼낸 건 탄약 등 물자를 제때 공급하지 않은 러시아 국방부를 향한 분노를 표출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바흐무트 공략을 주도한 민간 용병기업 와그너그룹과 러시아 정규군은 서로 공로를 차지하려고 다투는 정황까지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은 바흐무트가 러시아에 함락되더라도 이번 전쟁의 흐름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러시아 보안당국이 우크라이나군을 위한 스파이 활동이나 군수물자 파괴를 노린 범죄를 잇따라 적발했습니다. 리아 노보스티 통신은 러시아 연방보안국이 지난 4일 우크라이나군에 자금을 지원한 혐의로 모스크바에 사는 여성을 붙잡았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이 여성이 반역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며 재판 결과에 따라 징역 12년에서 20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2일 러시아 군사 정보를 우크라이나에 보내려 한 혐의로 하바롭스크주에 사는 남성이 체포됐는데요. 이 남성은 러시아 정보를 넘겨주기 위해서 인터넷을 통해 우크라이나 정보 당국과 연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정찰 풍선에 이어 러시아 무기 지원 가능성 등을 놓고 대립하는 가운데 타이완 총통이 다음 달 미국에서 하원 의장과 면담을 추진 중인 거로 알려져 중국 반발이 예상됩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차잉원 타이완 총통이 4월 초 중미 지역 순방 일환으로 캘리포니아와 뉴욕을 경유할 예정이며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과 만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차이 총통의 방미는 2019년 7월 이후 처음으로 하원 의장과의 회동이 진행될 경우 중국의 큰 반발이 예상됩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가 최근 잇따른 여학생 대상 독성가스 공격의 배후를 비난했습니다. 아야톨라 세이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는 연설에서 정부는 여학생을 목표로 한 독극물 사건을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또 독성 공격이 입증되면 사형에 처하고 사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계속된 독성가스 공격에 최고 지도자가 공개적으로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최소 57명이 숨진 그리스 열차 사고가 발생하기 3주 전 철도 노조가 대형 사고의 위험을 경고한 거로 확인됐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그리스 철도 노조는 지난달 7일 성명을 통해 철도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철도 안전 시스템을 긴급히 개선하지 않으면 중대한 사고가 발생할 거라고 경고했는데요. 철도 노조는 우리는 곧 일어날 사고를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안전은 최우선 순위가 돼야 한다며 정부와 철도 회사의 안전 시스템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3주 뒤 사고가 일어나며 우려는 현실이 됐습니다. 말레이시아에 폭우가 이어지며 홍수로 6명이 사망하는 등 인명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지 매체 더스타에 따르면 지난주 초부터 내린 많은 비로 조호르, 파항, 네그리 등 말레이반도 남부 3개 주가 심각한 타격을 입었는데요. 이들 지역에서 지금까지 6명이 사망하고 이재민도 5만 명이 넘었는데 실종자가 계속 나오며 인명피해는 더 늘어날 거로 보입니다. 우기에 홍수가 잦은 말레이시아는 지난해 11월 이후 예년보다 더 많은 비가 내리면서 피해 규모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는이었습니다. 복권 판매점 한 곳에서 동시에 로또 2등 당첨이 103장이나 쏟아져 조작 의혹이 일자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가 조작은 불가능하다고 해명했습니다. 복권위는 2등 당첨 확률이 136만 분의 1로 1057회차에 1억 1252만 장이 팔린 점을 고려하면 구매자가 균등하게 번호를 조합할 경우 당첨자는 83명 안팎으로 생긴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선호번호나 기존 회차 당첨번호, 가로, 세로, 대각선과 같은 구매용지 번호 배열 패턴 등 구매자의 선택에 따라 이번 회차처럼 당첨자가 많을 수도 있고 한 명까지 적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회차 2등에 당첨된 664장 가운데 609장은 특정 번호를 수동으로 선택한 것으로 선호하는 번호 조합이 우연히 뽑힌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이민자들의 이야기를 다룬 애플 TV 플러스 드라마 파친코가 미국의 필름 인디펜던트 스피릿 어워즈에서 최고의 앙상블 캐스트상을 받았습니다. 배우 윤여정, 이민호, 김민아 씨 등을 비롯한 출연진은 영상을 통해 의미 있는 상을 받게 돼 감사드린다며 현재 캐나다에서 촬영 중인 시즌2도 많은 기대를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시상식에는 극중에서 주인공 선자의 남편 이상역을 맡은 배우 노상현 씨가 직접 참석해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필름 인디펜던트 스피릿 어워즈는 비영리 단체 필름 인디펜던트가 주최하는 시상식으로 파친코 팀이 받은 상은 최고의 조화를 이룬 출연진에게 주어지는 상입니다. 오늘은 계절의 시계가 한 달 이상을 앞서가며 어제보다도 날이 더 따뜻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6.8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높고요. 한낮에는 18도까지 오르며 어제보다 2도, 예년보다는 무려 9도나 높아 올봄 들어 가장 따뜻하겠습니다. 다만 일교차 큰 날씨는 계속되겠습니다. 오늘 하늘에는 구름 많다가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까지 남부지방에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고요. 충청과 전북 지역에는 빗방울이 살짝 떨어지겠지만 양이 적어서 건조한 날씨는 여전하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동해안에 이어서 충청 이남에도 초속 15m 안팎의 강풍이 불겠습니다. 대형 화재 예방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도 완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점차 중국발 스모그까지 더해지면서 중서부 지역은 종일, 전북과 영남 지역은 오전 한때 대기질이 탁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서울은 6.8도, 부산은 9.4도 등 어제보다 2에서 7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18도, 광주와 대구는 22도로 어제보다 1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내일 늦은 오후부터 모레 아침까지 중부지방에 5mm 미만의 약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6시 5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